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 장 초반부터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상승폭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2,400선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환율이 올라가면서 인덱스 강세 속에 시장 흐름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외인들 수급 매수세도 환율 고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여야가 종부세를 놓고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이 국회 법사위가 열리죠. 네, 맞습니다. 법사위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고 고령자 등에게는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앞서 여야는 이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 기업들의 중간 배당금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 배당을 늘리는 추세여서 기대도 되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보다 26%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2,503개 상장사 중 상반기 배당을 공시한 108개사의 배당액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배당액은 총 9조 1,1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배당을 한 기업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개 늘었고요. 또 배당 금액은 25.7% 증가했습니다. 배당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총 13곳이고요. 이 중 5개사가 금융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은행입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총 4조 9,043억 원을 배당해서 전체 상장사 배당 금액의 54%를 차지했습니다. 배당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와 같았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개인별 배당 금액일 텐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개인별 배당 금액 1위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었습니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전자에서 분기별로 주당 361억 원을 배당받아서 상반기에만 848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배당액보다는 157억 원 줄었는데 이는 주식 매각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홍 전 관장은 남편인 이건희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으로 1억 3,724만 4,666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3월 28일 보통주 1,994만 1,860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 배당금 2위에서 4위는 삼성가가 차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04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401억 원,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01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도 고배당을 기록했습니다. 조영식 SD바이오센서 이사회 의장은 223억 원으로 5위, 또 천정윤
시젠 대표는 38억 원으로 11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배당금 순위 6위에서 10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최기현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목희 KCC 회장 순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불리던 흰남노가 지나갔습니다. 이 태풍이 휩쓸고 간 곳에는 피해도 큰 분위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경상남도 기준으로 오늘 오전 7시까지 집계된 결과는 도내에서 농작물 507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벼가 넘어지거나 침수되는 등 벼 피해가 224헥타르, 배, 사과 등 낙가 피해가 249헥타르, 또 기타 밭작물 피해가 34헥타르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최대 사과 생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에서도 부석면 25헥타르, 봉연면 20헥타르, 장수면 2헥타르 등 모두 3개면 47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품목은 사과와 자두입니다. 또 강한 바람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낙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식업 피해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전으로 인한 피해였는데요.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제주에서는 모두 16,934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새벽 제주시 한경면의 한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10여 톤이 폐사했습니다. 또 정전으로 인해서 비상용 발전기를 돌렸는데요. 또 낮은 전력 때문에 양식장 내에 있는 수도 10곳에서는 이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식장 70여 곳이 몰려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일대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모슬포의 경우 구조상 지하수 취수가 어려워서 바닷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수조에 다량의 모래와 뻘이 유입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복구 작업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2009년도 금융위기 시절만큼이나 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장중 2,4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등이 유입이 되면서 오늘장 보합권 수준에서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 대비해서 탄력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0.11%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이고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전일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0.85% 오른 77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주가 강한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39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783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4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매수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해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현재 407억 원, 외국인은 28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너지주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일 노르트스트림 1의 가동 중단 소식에 영향을 보이면서 시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정유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10월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영향에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WTI는 전일 대비 2.3% 오른 배럴당 88.85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11월물 브렌트유는 3%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우리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죠. SK이노베이션은 1%대 오름세, 대성산업도 1.91%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피해 복구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역대급 태풍이라는 이 흰남노가 북상을 해서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를 시작으로 자연재해 피해 복구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다만 오늘 우리나라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 태풍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은 조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해화학은 4%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코엔텍도 6% 가까운 내림세, 뉴브텍은 현재 10%가 넘는 급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올 4분기 반도체 가격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이 내년도 투자 계획안을 조정하고 나선다라고 하죠. 두 종목 모두 강박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신사업의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란 아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면요. 임팩은 포르쉐가 기업 가치 최대 116조 원에 달하는 기업 공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요. 임팩은 국내 최초 에어 서스펜션, 솔레노이브, 밸브 등을 개발한 기업인데요.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페24는 최근에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틱톡 채널을 새롭게 개설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누르홀딩스는 오너 3세 간의 경영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관측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이 감축법 시행에 현대차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단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강박권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화승 R&A가 있습니다. 애플 전기차가 출시가 되면 테슬라를 제치고 소비자들이 선호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화승 R&A는 이 애플 최대 위탁 생산 업체 폭스콘과 관련해서 부품 수주 이력이 오늘 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7%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4,5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노 CMS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32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뭐 종목들로 봤을 때는 겹치는 종목들도 꽤 많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외국인 코스피 그리고 기관도 코스피 중에서 순매수 1위가 바로 이제 하나솔루션인데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그 태양광 쪽에서의 뭐 긍정적인 증권사 레포트도 나와주면서 최근에 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하나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조 4천억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 폴리실리콘부터 셀 모듈까지 이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 이게 좀 나와주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투자 부분은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글로벌 가스와 또 전력 공급 부족의 영향에 따라서 이런 하나솔루션의 태양광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 사업에 대한 확대 소식이 좀 들려왔죠. 우선 지난달 30일에 그 상하이 시장과 또 화상회의를 좀 열면서 이 아모레퍼시픽이 상하이 현지 투자 전략의 계획을 좀 논의했던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으로 밝히면서 이 중국 사업에 대한 확대 부분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이 가속화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중국 소비자 쪽에서 수요에 맞춘 어떤 재발
그 제품 개발 확대에 대한 부분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오늘 외국인들 관심이 좀 많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하나솔루션과 외인이 많이 사는 종목 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슈들 살펴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첨보를 좀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첨보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어떤 이 2차 전지 소재 주들이 전체적으로 다운됐던 상황이었는데 이 첨보에 대한 어떤 기술력 그리고 이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중국 쪽에서도 이 출하량이 좀 감소했고 이런 상황이 봤을 때 또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도 25% 늘어났지만 우선 1분기 영업이익 180억에 비해서는 떨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이 첨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해서 좀 좋지 않았었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첨보의 이 전액 첨가제가 기존의 특수 전해질의 매 수익성이 낮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신규 설비 양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만회하는 수익 구조로 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일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 납품 지역까지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고요.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가동률 확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 첨보에 대한 이 관심을 더욱더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보가 그 전부터 좀 추진했던 게 바로 친환경 신공법 기술인데요. 기초 원료를 이용한 제조 방식으로 기존 원가의 30%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와지면서 이 첨보에 대한 관심을 첨보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마진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점에서도 3분기 실적 하반 그리고 4분기 실적 기록을 통합해서 기대한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매수권은 21만 5천 원,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 19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송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첨보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수급 포착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볼까 하는데요.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에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국내외 호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오전장 상승폭을 키운 부품주들의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포르쉐의 IPO를 준비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르쉐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일부 소형주들이 테마성 움직임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대차그룹 정의석 회장이 북미 탐방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북미향 생산 계획, 특히 전기차의 생산 계획을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종목들의 주가의 조정을 줬었던 IRA 관련된 대응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부품주들의 상승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3년 만에 오토쇼가 열리면서 이런 자동차, 특히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번에 기아차가 국내 내수 판매에서 외제차들을 제치고 다시 한번 내수 판매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완성차주들의 흐름이 우호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자동차 부품주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요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포르쉐의 기업 공개 소식과 현대차 그룹의 IRA 대응 방안에 또 주목이 되면서 3년 만에 열리는 미국 오토쇼도 한 흐름을 또 담당을 했네요. 국내에서는 이 삼형 SNC가 배터리팩 모듈 관련 국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틀째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과제의 핵심 내용과 함께 지금 이 삼형 SNC 들어가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삼형 SNC는 이제 지난 2일 장마간 이후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2022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중에 국책 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과제명은 SC AIN 소재 기반 핵심 부품 기술 개발, 여기서 초음파 센서 기반 자동차 배터리팩 내부 상태 감지 모듈 개발이라는 국제 과제인데요. 총 연구 개발비는 35억 4,300만 원 수준이고 수행 기간은 26년 12월 31일까지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삼형이 ENC가 8억 9,33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출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삼형 ENC 관계자는 이번 국제 과제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한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마트 도시에 필요한 환경 모니터링 제품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삼형 SNC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 5월에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500억 미만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약간은 이런 국제과제 선정됐다라는 우호적인 뉴스와 함께 양일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그 국제과제 선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향후 기술 모멘텀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조금 이런 변동성이 좀 사그라들었을 때 본업단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 그 우호적인 뉴스 소식에 의한 뉴스 플로우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부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과제로 좀 선정이 되면서 삼형 SNC가 이틀째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는 좀 뉴스 플로우에 따른 테마성 급등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조정된 뒤 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해외 주요 매체들이 현재 포르쉐 IPO설을 좀 전하면서 국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사상 최대의 IPO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금일 그 포르쉐 IPO 관련주라고 그 테마를 가리면서 일부 포르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업체를 통해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벤더 업체들, 등록된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관련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 두 종목 정도가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호전자라든지 삼기 등이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폭스바겐의 포르쉐 IPO 추진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IPO를 추진하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 밸류에이션은 600에서 850억 원 유로의 기업 가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850억 유로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독일 증시에서 굉장히 큰 IPO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포르쉐 상장 테마에 힘입어서 말씀드렸던 일부 종목들과 그 외에 종목들이 테마성 움직임으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르쉐 상장 계획에 성호점자와 3기 등이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장까지 순항을 하게 된다면 오늘장 주목받은 종목들의 추가 상승세는 어느 정도 전망하시는지 종목별로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우선 기업의 펀더멘탈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포르쉐 전기차 콘덴서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물론 그 최종 고객사의 포르쉐가 상장을 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는다면 긴 안목으로 봤을 때 포르쉐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은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금일 포르쉐 상장과 더불어 테마주로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플로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아마도 이런 상장 관련된 뉴스플로우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정에 대한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 3기 같은 경우는 그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의 일부 배터리 부품을 그 LG그룹을 통해서 납품하는 벤더 업체입니다. 3기 또한 포르쉐 관련주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같은 맥락으로 포르쉐가 상장이 잘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게 된다면 관련된 뉴스 플로우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재차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에 조금 유의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성호전자와 3기 등이 포르쉐 관련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서는 뉴스플로우에 따른 단기성 상승일 수 있다. 기업의 가치의 변화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최근 현기차의 8월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부품주의 매수세가 쏠리기도 했고요. 또 전기차 수요의 급증으로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전기차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의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우선 국내 완성차, 특히 현대차 그룹과 기아에 계속해서 해외 매출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호실적의 가장 그 원인 중에 하나가 SUV 그 차량의 판매가 호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 차량, 특히 미래차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 부품사 역시 이런 납수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품사 같은 경우는 대형 부품사 같은 경우라든지 중소형 부품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기존에 내연기관에 집중했었던 부품업체보다는 미래차 비중이 높은 업체들 그리고 전기차 시가 판매량이 늘어나고 제조가 늘어날수록 ASP 즉 마진율이 높아지는 업체들 위주로 선별하셔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완성차 관련된 부품주, 특히 자동차 부품주를 선별하실 때는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종목 선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는 역시 소재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 벤더와 업체들이 포진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국내에서 빅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좀 긴 안목으로 본다면 전기차 관련된 소재 업체들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 우상향할 가능성 엿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완성차 기업 주가 대비 부품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높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품주가 이렇게 높은 주가 변동성을 지니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현재 구간의 진입이 좀 유효한 자동차 부품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선 차량용 부품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어떤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을 담당했었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익성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어떤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의 근원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했을 당시에도 내연기관보다 이런 타이트한 수급을 전기차나 미래차 쪽으로 반도체 수급을 집중시키면서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완성차 대비 이런 전통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의 주가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차량용 부품주를 선별하실 때는 말씀드린 대로 미래차량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해외 쪽 매출이 얼마나 높은지를 주요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업체들 중에 중국에 진출한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법인의 실적 둔화 리스크가 이제 조금씩 시장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법인의 노출이 적은 부품주 위주로 선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차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형 부품주 중에서는 현대 위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향 노출도가 가장 적은 업체 그리고 향후 미래기술 미래차의 주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만도 정도를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소형 업체 중에서는 SL과 화신과 같이 해외향 매출이 높은 해외향 비중이 높은 업체들 그리고 전기차량 제조 판매가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높아가는 SL과 화신에 관심 가지시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차 기업 대비 주가 변동성이 높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국 법인 실적 둔화 리스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 속에서 정통 내연기관 부품 내재화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꼽아주셨습니다. 현대 위아와 만도, 미래차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또한 질문으로서 이 원달러 환율이 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강달러 수혜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과 2차 전지, 관광 등 대미 수출이 높은 비중의 이 업종을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부품주 중에 말씀하신 대로 해외향 매출 비중, 즉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달러 강세가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실적 발표 내용을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이런 환율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향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 성장도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 강남센터의 항해수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용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기준 금리 인상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듯한데 9월에 증시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시장 강한 반등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간 조정에 진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 보면은 지난달 잭슨홀 미팅 직후에 한 2,417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그 이후로 6일 동안 이렇게 등락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하락폭은 크지 않죠. 결국 조정 시때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코스피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절대 지수 보면 우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밴드 내에서 이 변동폭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최저점하고 비교하면은 나스닥의 경우는 10% 정도 여유가 아직도 있지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코스피는 이제 먼저 저점 테스트를 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요인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 요인 보면은 갑자기 악화되는 요인은 없는데 약간씩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흐름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달러 강세 얘기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전 가능성 아직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금리 측면을 봤을 때 현재 시장에 반영되는 기준금리는 연말에 한 375bp 이 정도 레벨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반영될 예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뷰가 이제 설정이 될 FOMC 회의까지 9월 FOMC 회의까지는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요인 쪽은 더 가깝게 부담되는 그런 부담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모레 파생상품 동시만기일이 있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연휴에 들어선단 말입니다. 동시만기일이 연휴가 없다 하더라도 파생상품하고 연계되면 항상 부담이 가중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 호황제보다 시장의 변동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더군다나 이 일정이 연휴 직전이다 보니까 이번 만기일은 조금 더 부담이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포지션들도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들이 어제 오늘 우리가 유독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변동성 많이 키우고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또 선발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내일 모레 아주 큰 폭락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연휴 일정 감안하고 내일 모레 일정을 감안한다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코스피 시장 쪽을 한마디 더 추가적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 주부터 이 나타나는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오늘도 시장에서 신고가하고 신저가 종목이 30개 이상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신고가를 따져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연중 신고가 신저가를 따져봐도 비슷한데 숫자는 비슷합니다. 종목은 약간씩 틀린데 이게 60일 신고가 신저가의 경우는 실적하고 연동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9월 후반부터는 그러니까 연휴 지나고 나서부터는 3분기 실적 시즌 영향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프리어닝 시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오늘같이 나타나는 이번 주에 나타나는 신저가하고 신고가 종목이 이번 달에 그 흐름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10월 실적 시즌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부터는 신고가 신저가 종목이 어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세인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것은 아마도 보유자가 제일 잘 알 테니까요. 그런 점들이 9월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10월에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뭐 전체적으로 악재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계속해서 달러 강세의 가능성과 코스피 저점 테스트 되고 있는 가운데 9월에 FOMC 회의까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미루어 봤을 때 또 60일 신고가와 신저가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실적 기반의 종목들이 좀 잘 갈 것이다.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예견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의 시장 반영과 잭스홀 이벤트 이후의 이슈는 이제는 다 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375, 400 이 정도는 연말 기준으로요.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400bp 기준으로 가는 그런 것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 중인 그런 과정이다.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오늘 첫 번째 표 보면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자주 보는 그 페더지 툴인데 여기서 좀 약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년 6월 금리 확률을 찾아본 건데요. 아직은 375, 400bp가 40% 정도 확률로 가장 높지만 바로 그 오른쪽이요. 400에서 425bp 그 기존 금리 확률이 이번 주부터 눈에 띄게 좀 빨라지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 8월 말에 20%대에서 25%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올해 말에 375에서 400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를 한다면 400에서 425가 내년 6월에 확률로 봤을 때는 25%까지 올라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페드의 계획이 9월에 FOMC 회의에서 다시 확인이 되겠는데, 이 추가적인 반영이 되면서 그때 가면은 더 변화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또 이제 국채 가격으로도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채 가격의 저점 테스트 국면 진입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오늘 두 번째 표 보면은 약간 좀 여기서는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런 페더지 툴의 변화를 보면은 이런 국채 가격, 선물 가격 흐름을 보면은 이게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게 맞을 텐데, 여기서 저점을 또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3.5% 레벨 저 붉은색 하단에 그 점선이 언젠가는 좀 깨지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러한 모습이 향후에는 4%대 금리까지를 반영하게 되는 모습이 아까 페더워치 툴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연동돼 가지고 이러한 국채 금리에서도 국채 금리 선물에서도 가격이 반영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언젠가는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반영이 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만큼 민감하게 반응이 될 것인지, 최근에 자산시장 보면은 국채시장이 먼저 선도해서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점 테스트를 국채 쪽에서 먼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먼저 와서 지금 저점 테스트 할 예정이지만, 나스닥 같은 기준도 마찬가지로 또 저점 테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9월 FOMC 회의 내용 확인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9월 FOMC 회의 점도표를 보면서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9월 FOMC 전후로 해서 시장이 한 번 정도는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반영된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 반응은 735bp인데 계속해서 좀 추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 잔재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도 저점 테스트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계속해서 9월에 FOMC까지 와야 좀 시장의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후로는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금리 문제와 더불어서 달러 강세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역시 부담인 상황입니다. 금리 추가 상승에 따른 강달러 지속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세 번째 표 한번 달러 인덱스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세 상단에 푸른색 타원 홈즈가 표시한 부분이 이 오버슈팅을 매번 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푸른색 타원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새로운 추세선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게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그것을 이번 주에 다시 또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 오버슈팅일지언정 이러한 모습이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고 보면서 달러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요인이 우리가 펀더멘털 요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로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가 약세이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다, 이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제 유로존 경기가 QT에 진입하는 그런 와중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죠. 툭툭 튀어나오는 내추럴 가스 관련한 내용도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 내추럴 가스 문제는 에너지 시장의 구도 변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재료이겠는데 동시에 현재 불거지는 문제가 그렇게까지 과잉 해석되는 될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재료라는 점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점이 반영시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로 달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과잉 반영되는 측면이 있긴 있다. 이 점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재무부나 재정적자 감소 추세를 만들고 있는 재무부 정책이 또 하나는 패드 쪽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국채 이 발행에 참가를 덜 하고 QT로, 그러니까 패드의 대차대조표 축소로 이어지는 그 점도 고려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그 변화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 반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QT를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고 더군다나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양을 2배로 늘릴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달러의 모습이 수급적으로 부담과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좀 과잉 해석된 측면도 있다라고 보지만 수급 논리 쪽에서 본다면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나갈 그럴 과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원달러 흐름 쪽에서의 불안한 측면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던 것이고 다른 통화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달러 원 달러 흐름이 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측면의 부작용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달러 인덱스 흐름의 문제는 글로벌 유동성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자산 시장의 강세 요인보다는 약세 요인이 점점 더 커지고 그것이 연말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세 추세를 좀 지속하는 요인은 달러 인덱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로화 약세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다라고 접근하는 시선이 많은데 이 내추럴 가스의 문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과잉은 없을 것이다라고 또 예견을 해주셨습니다. 이 국채 발행 일정과 더불어서 이 향후 페드의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을 감안한다면 향후 더욱더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9월 이후에는 시장의 약세 가능성 큽니까? 그렇죠. 제가 연말까지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근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국채 발행 쪽을 봐야 됩니다. 오늘 네 번째 그림이 되나요?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 그림이네요. 국채 발행 패드의 자산 감소 추세를 보는 이제 그 추세가 나오는 세인트 루이스 패드의 그림을 한번 본다면은 지금 꼭지점에서 점차 이렇게 하향 추세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막 하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근데 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감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 수치를 한번 보신다면은 5월 23일에 8조 9,624억 달러에서 정점을 찍고 8월 말에 8조 8,2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424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한 달에 국채하고 MBS 줄이는 그 양을 대강 한 470억 달러 정도로 감안을 한다면 3달 정도 되니까 저렇게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달부터 2배의 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눈에 잘 띄겠고 가시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러한 부담이 2배로 증가한다는 점과 더불어서 국채 발행 증가량도 한번 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지난 8월에 제가 이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계획을 확정했을 때 분기별 총량은 제가 이미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월별로 세분화해가지고 다음 분기까지 한번 본다면은 지금 맨 오른쪽에 3개의 막대가 올해 4분기 증가되는 양인데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약간씩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이기는 보이지만 실제로 본다면은 10월에 75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2월 1,000억 달러까지 계속 증가되는 양이고 분기에 총 따져보면 3,000억 달러
그런 중기물과 더불어서 단기물 1,000억 달러까지 합하면 4천억 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1,820억 달러에 비하면 2배 정도 부담이 증가가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여기에 페드가 이제 참여를 덜 할 거란 말입니다. 덜 참여하는 게 한 달에 900억 달러 일정으로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2배 이상으로 우리가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감안한다면 향후의 달러는 더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게 9월 FOMC 회의이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 이후로 한 번 더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큰 흐름에 있어서는 연말까지는 유동성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보수적인 시각은 연말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9월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